안녕하세요. 저는 김석현입니다. 인텔리전스 코리아 편집자를 맡고 있고요. 올해 Liberalism for All이라는 주제하에서 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부분 공유할 만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버럴리즘의 네 번째 글인데요. 그 이전을 보면 첫 번째 리버럴리즘의 연원, 두 번째 토커빌의 민주주의 기대와 좌절, 세 번째 리버럴리즘의 대두와 이념 시대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란 네덜란드 공화국을 중심으로 작성 중인데요. 네덜란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영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이어지는 공화국들이 근대 체제의 표준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네덜란드는 그 시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우리 근대 체제의 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미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덜란드는 근대의 정치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보통 근대를 16세기부터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방적 통상, 열린 문화, 도시화, 주식회사 자본주의 또는 사상의 자유 등 우리가 현대 근대적 관념의 국가들을 이미 네덜란드가 제시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이제 영국과 신교를 통해서 친했었고 물론 경쟁도 했지만 영국에 영향을 주어서 당시 영국은 농업국가 절대 왕정이었다면 네덜란드의 영향이 침투되면서 영국이 입헌 군주제로 자리 잡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도 네덜란드를 본따서 통상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네덜란드는 연방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1500년대, 1600년, 700년대를 early modern, 초기 근대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근대주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네덜란드가 그 단초를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화국은 리퍼블리칸이라는 개념은 근대에서 보다 구체화되지만 사실은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꼭 공화국이라는 말을 안 썼다 하더라도 그 원형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면 그 스파르타는 그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원, 그 다음에 귀족들로 이루어진 상원, 두 명의 왕, 대부분의 그 남성 전사 시민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 상원, 요즘 개념으로는 하원 이런 이제 균형이 이루어진 체제가 공화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임의 추첨으로 시민 대표들이 선출돼서 카운슬을 구성하는데 역시 하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 공화국은 스파르타랑 비슷하게 두 집정관, 상원, 시민 대의 기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작은 공화국들은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대의 공화국은 중세 근대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도시국가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베니스는 중세부터 쭉 있었던 공화국이고요. 역시 이제 도시국가이고 그 지중해 무역을 물적 기반으로 해서 중세까지 가장 잘 사는 도시국가 또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스의 그 정치 체제도 보면 앞서랑 비슷하게 그 종신직인 다치라는 계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랜드 카운슬인데 여기는 명문가와 이미 투표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추구하는 게 공화국의 특성인데 베니스 역시 그러합니다. 베니스는 중세에 시작해서 근대까지 쭉 이어지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원래는 이제 이탈리 사보이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벗어나서 시민들이 시티 카운슬을 만들었었고요. 여기서 또한
고위급을 선출해서 이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이런 그 모델은 지금의 스위스에도 일정하게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는 켈비니즘의 모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유럽의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공화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제네바는 나중에 이제 스위스 연방공화국이 되면서 역시 공화국 정치 체제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그런데 그 영향력에 있어서 네덜란드 공화국은 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체제는 비슷한 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네덜란드 공화국은 전 세계적인 무역을 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 베니스가 번창할 때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작은 이제 무역 항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지구상의 발견과 더불어서 무역항들이 커지면서 그 무역항들이 그 부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도시화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무역 내지는 상공업에서 부가 축적되고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봉건적 지배 질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적 기반은 발전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뒤늦어서 어, 그 부르군디 왕정하에서 이렇게 왕가가 네덜란드 지역을 지배하기 좋은 방식으로 지역 대표격인 스테이트 제너럴, 그리고 총독격인 스테드 하우더, 영어에서는 스테드 홀더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배 질서는 만들어졌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왕가가 네덜란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부가 커지고 상공업의 독자성이 있다 보니까 그레이트 프리빌리지와 같은 이제 왕과 지역 사이에 합의 협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들이 존재했고, 그 도시들과 부르군디 왕가가 대체적으로 타협을 이루면서 딱히 이렇게 뭐 혁명이나 독립 이런 것을 할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르군디 왕가에 이어서 어떤 왕가가 들어서냐면 스페인, 오스트리아를 아울렀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뭐 형식적으로나마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대륙의 많은 영역을 커버하게 되는데요. 이 체제는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강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왕가가 주도하다 보니 구교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수행했는데, 그러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네덜란드 도시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네덜란드 지역이 많이 퍼져 있었던 신교를 억압하려고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타협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게 네덜란드 지역이 반스페인 왕가를 내세우면서 독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5세에 있어서 이 중앙 집권화와 더불어 이제 갈등이 배태되었는데, 그래도 찰스 5세는 네덜란드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내서 비교적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필립 2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립 2세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이전에 그 타협도 무색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종적인 전쟁은 1648년에 유럽의 종교전쟁이 마무리되는데, 그때 네덜란드도 공화국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668년부터 특히 이 해는 그 필립 II 하에서 상당히 잔혹한 신교도 탄압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1648년까지를 80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네덜란드 독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 연방공화국이 되는데, 예컨대 1579년에
네덜란드의 중심지 하나였던 우트레이트에서 유년이 결성이 되거든요. 네덜란드의 각 그 지방, 프라빈스들이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선언서 내지는 합약서가 네덜란드 더치 리퍼블릭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방공화국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도 그 연방 헌법을 만들 때 이것을 참조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그 독립 과정과 그 독립공화국으로서의 성립은 하나의 국가의 탄생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거는 여러모로 세계 질서에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네덜란드는 1580년대, 1660년대에 경제 성장이 급가속돼서 이 기간을 보통 네덜란드 황금기라고 하고요. 특히 그냥 경제 성장만 됐다라기보다는 유럽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예컨대 동인도 회사 VOC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명칭의 약어입니다. 무려 1602년에 세계 최초의 공모 주식회사로 설립되게 되는데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갖게 되고요. 그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그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선도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구가 비교적 적지만 1670년대에 이르게 되면 런던, 파리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인구의 40% 이상이 도시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나 또는 그 근처 시골에서도 도시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 도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1600년대에 가로등, 소방용 물펌프와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그 물적 기반을 토대로 대단히 이제 그 문화, 학문, 예술 다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네덜란드 사람이 아닌 데카르트, 볼테르, 로크 등 당시에 그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네덜란드에서 몸담으면서 자유로운 저술 활동을 했었거나 또는 네덜란드를 그렇게 애찬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미술도 대단히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렘브란트 등이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또 네덜란드가 그 자유로운 생각이 가능하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도 잘 활용이 되었고요. 또 네덜란드가 이제 해양에서 그 새로운 모험적인 항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경도도 잘 알아야 했고 그래서 그 해상 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광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정확한 시계도 그렇고요. 그 호이겐스, 레베노크 등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배출한 유명한 과학자고요. 호이겐스는 망원경이나 또 시계로 유명하고 레베노크는 세포의 발견으로 유명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당시 그 출판 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인데 예컨대 지금도 존재하고 영향력이 큰 엘스비어라는 출판사도 그때부터 태동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자체로도 근대 체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네덜란드의 중요성은 영국의 그 영향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네덜란드보다 영국은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것이 세계 질서의 표준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네덜란드의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1688년에 그 네덜란드의 사실상 왕인 윌리엄 3가 영국에 이제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였고요.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대체적으로 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서로 간에 다 경쟁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 사이의 경쟁이 더 훨씬 컸습니다.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과의 협조가 더더욱 필요했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제 뭐 대표적인 왕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집안 쪽이 영국과 결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모색했었고 혹시라도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가 비교적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략 결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실상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3가 영국의 그 카톨릭 왕이었던 제임스 2를 축출했던 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는 윌리엄이 그 왕비인 메리 세컨드가 제임스 세컨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승계 정통성을 일부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이 그 네덜란드가 영국을 침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혈 입성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영국 내에서 제임스 세컨드의 그 카톨릭 성향 또는 의회를 무시하려는 성향, 그래서 제임스 2가 이미 반공화제적 성향이 있었고 영국의 그 지식인이나 리더들이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인 리더들이 네덜란드의 그 윌리엄에게 초대하는 형식을 각취하게 됩니다. 윌리엄은 그에 응했었고요. 그래서 그 윌리엄 3는 거대 그 해양 전단을 이끌고 영국을 침범한 셈인데도 또 의외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명분이 영국의 공화제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권리장전으로 알고 있는 빌 오브 라이츠가 성립돼서 이제 왕은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할 수 없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의 상공업 금융제도가 영국의 대거 이식되게 되어서 네덜란드의 체제는 훨씬 확대된 형태로 영국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네덜란드 자체가 영국에 앞선 세계적인 그 확장을 해서 제국주의 질서를 자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많은 그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아시아 쪽은 동인도 해설을 통해서 그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다른 국가는 막았는데 네덜란드와만은 대지마 섬에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구의 과학기술 의학이 일본에 전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이때 일본의 번역이 지금도 그 우리 동양에서의 서양 언어 번역의 골간으로 남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본의 미술작품, 도자기가 서구에도 많이 전해지게 돼서 영향을 미쳤고요. 나중에 그 일본풍의 그림이 고호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그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대서양 쪽은 서인도 회사를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그 지금의 뉴욕지 근처를 네덜란드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욕시가 처음에는 뉴 암스테르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주의적 확장이다 보니까 역시 이후에 비극을 배태하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는 아프리카 흑인을 미주의 농업노예로 쓰기 위한 노예 모욕을 초기에는 독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어떤 다른 특징이 있었냐면 네덜란드는 식민보다는 그 무역 포스터에 거점을 두면서 나중에 그 식민지의 대거 영국인들이 나가게 되는 그 특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밀리게 되고요. 나중에 점차 영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네덜란드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네덜란드 공화국이 갖는 의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공화국이 모델이 됩니다. 공화국이 되려면 자치 셀프 가버먼트가 돼야 되고요. 구성원들의 다양한 그 의견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또한 그 공화국이 지역들의 연합으로 구성될 때 그 분권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분권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공화국 모델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그 왕격인 스테드하우터도 있지만 국가 수반의 역할을 했었지만 사실은 많은 경제 정책들이나 조세 정책은 분권화돼 있어서 스테이트 제너럴이 그 합의를 해줘야 했었고요. 또 각 그 주 또는 프라빈스 안에서도 자율적인 경제 정책들이 수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보면 이 공화국이라는 좋은 모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화국의 이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내는 강력한 안보력,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공화국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면서 셀프 가버먼트가 되거든요. 셀프 가버먼트는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라는 뜻도 있지만 외적으로부터 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이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이렇게 강한 그 물적 기반을 가졌던 거는, 그리고 그 물적 기반이 이제 공화국이 토대가 된 거는, 우리가 무역을 하고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 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봉건적인 권력이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 권력도 그러한 시민사회 또는 부르주아지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대의 공화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과 같은 토지에서 벗어난 그 부가가치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지해내는 부르주아지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말씀드린 네덜란드 더치 리퍼블릭의 의의는 네덜란드 그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것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1700년대까지의 근대 체제의 하나의 그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의가 큽니다. 그 세계 국가는 사실은 반란도 하고 경쟁도 하고 전쟁도 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근대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 확장했다고 할 수 있어서 화란 영국, 미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근대 체제를 이해하려면 화란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런 공화국은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뒤돌아켜 보면 근데 사실은 각각의 태동이 대단히 예외적이었고 좀 놀라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이제 전형이 되고 일반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예외성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중세적인 공화국 도시국가 모델이었다면 네덜란드는 연방공화국, 큰 나라에서도 공화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은 절대왕정 또는 농업국가가 이웃 국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됨과 동시에 또 영국은 네덜란드가 그 상업자본주의였다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현대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그 공화주의가 대륙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공화주의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게 합니다. 사실은 1700년대까지는 자유주의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아서 그 자유주의의 우리의 많은 그 관념은 사실은 이제 공화주의에 내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의 역사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더치 리퍼블릭의 의의를 짚어보면 이것은 이제 근대화가 갖는 비극성 또는 자기 모순이라는 것들이 언급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근대화는 일국적인 체제 내에서 합리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식민지 침탈, 노예무역과 같은 대단히 그 좀 야만적인 또는 비극적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근대화에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논쟁 중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제 무한 경쟁이 그 전 세계를 하나의 그 터전으로 경제적 단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갈수록 그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확장이 이제 하나의 그 전체 세계를 하나의 근대 체제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남냐면 바로 최근에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같은 운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종주의라는 것 또는 인류사의 그 어떤 야만적인 그 식민지 침탈이 지금에 있어도 여전히 피해의식으로 남아 있어서 인류의 그 화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발표문에 사용되었던 참고 문헌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소개해 드릴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들에 관심이 있다면 더 이렇게 살펴볼 만한 괜찮은 문헌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문헌으로 Concise History of Netherlands는 일반적인 개론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한 1600 황금기까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제목이 알 수 있던 것처럼 좀 세계적인 맥락에서 특히 이제 1600년대까지 얼리 마던 월드 시기까지 네덜란드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의의가 세계적 의의가 잘 드러나고 영국과의 관계가라든지 이런 점들이 더 잘 드러나고 있고요. 저자도 그런 점을 부각시킨 책이 이전에 없었다면서 그런 데 대해서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잉 더치라는 것들은 이제 고잉 더치라는 것 자체가 1600년대 네덜란드 황금기의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특히 이제 그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많은 교류들, 문화, 과학, 기술, 뭐 온해 등까지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아주 자세한 면이 있어서 아주 권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은 이제 보긴 했는데 많이 인용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제목을 보면 잉글랜드 플란더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플란더드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네덜란드는 성공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가 영국이라는 더 큰 그 제국주의 국가에 많은 것을 이전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덜란드가 이렇게 가려지고 흡수돼 버리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영국으로 많이 오히려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등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위축돼가는 면이 있었고 그게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영국 때문에 그러했다. 그런 점을 이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